즉 수분의 편재는 세포의 건조가 원인이며 곧 노화의 표시다. 여기서 수분의 편재란 우리 몸의 주머니 모양의 기관이나 움푹 들어간 부위에 물이 고여서 정작 세포에는 수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몸이 건조해지지 않게 하려면 수분을 많이 섭취할 것 같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수분에는 양날의 칼 같은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세포는 수분과 염분이 균형을 이룬 상태의 물은 받아들이지만 염분이 부족한 물은 거부한다. 염분이 없는 맹물만 계속 마시면 세포는 탈수 상태가 되고 우리 몸에는 다양한 노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세포가 촉촉해야 내 몸이 살아난다. 우리 혹시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아래와 같은 증상을 겪으시면 노화가 시작됐거나 심해지는 거니까요. 몸의 경고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아래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이 책 지금 읽어드리는 거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촉촉하고 윤기 나던 피부가 점점 메마르고 거칠어진다. 눈이 뻑뻑하고 침침하다. 손끝에 물기가 말라서 책장을 넘길 때면 을에 침을 묻히게 된다. 음식을 삼키다 목에 걸려 사례가 들 때가 많다. 비만 오면 허리나 무릎이 아프다. 유독 배와 턱에 군살이 붙는다. 기억력이 떨어져서 말하려는 단어가 입안에서만 맴돌고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세포 보습.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책의 핵심 내용만 쏙쏙 빼서 전달해드리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오늘은요 마지막 3부입니다. 노화는 세포 건조가 원인이다. 이 책이 내용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제가 3부에 나눠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이시아라 요미 박사님이십니다. 이름이 유미, 예, 우리나라로 치면 여자 이름 같습니다. 네, 각설하고요. 바로 소론이 길면 뭐다? 혼난다. 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우리가 미처 몰랐던 세포 건조의 증상과 메커니즘. 여기서는요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갈증 난다고 해서 그냥 맹물만 먹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옳은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럼 뭐 갈증이 나면 물 먹어야 되는데 단순히 물 먹지 말고 본인의 적정량의 소금을 섭취를 해야 우리 몸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건강해지는지 그걸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요건 정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뭐 소금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왜 소금을 먹어야 되는지, 그냥 물만 먹으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이시아라 윤미 박사님 역시나 뭐 훌륭한 학자답게 아주 그냥 명쾌하게 풀어놓으셨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겪고 있을 몸의 건조 증상들. 누구나 나이가 들면 몸이 건조해지는 것을 느낀다. 피부가 당기고 거칠어져서 자꾸 신경이 쓰이고 손가락 끝도 말라 책장을 넘길 때면 나도 모르게 침을 묻히게 된다. 그런데 건조 증상이 피부와 같은 몸의 겉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음식이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아서 사례가 들 때도 많다. 전 요게 좀 문제입니다. 최근에 특히 이제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지 가만히 있어도 사례가 걸리고 이게 마른 기침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특히 치매 분비량이 적은 노인들에게 자주 있는 일인데 심한 경우에는 떡 같은 것이 목에 걸려 숨지는 일까지 일어난다. 몸이 건조해서 나타나는 노화 증상은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요즘 들어 뭘 좀 먹기만 하면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속이 더부룩 답답하고 술 마신 다음 날에는 어김없이 숙취로 고생한다. 눈에 띄게 뱃살이 찌기 시작한다. 머리카락이 힘이 없고 푸석푸석하다. 탈모로 머리숱이 부쩍 줄었다. 날씬하던 종아리가 푸석푸석하고 굵어졌다. 이 같은 노화 현상의 원인은 다름 아닌 세포의 건조에 있다. 생선을 말리면 수분이 날아가서 껍질이 쭈글쭈글해지는데 이것은 우리 피부에 주름이 늘어난 상태로 해당된다는 거죠. 나무가 시들면 속이 비는 것은 골다공증이 생기는 원리와 같다. 줄기를 자른 꽃은 시간이 지나면 생기를 잃고 바싹 말라 더는 물기를 빨아들이지 못하는데 이것은 지나치게 세포가 메말라 우리 몸이 수분을 흡수할 수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이 같은 건조 현상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언제 내 몸이 건어물이나 드라이 플라워처럼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혹 여러분도 다음과 같은 몸의 건조 증상에 시달리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갈증이 심하다. 필자의 병원을 찾는 환자들 중에는 평소에도 자주 목이 마르다며 심한 갈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그런데 이런 환자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녹차나 찬 음료를 즐겨 마신다는 점과 아랫배가 나오고 다리가 굵다는 점이다. 우리 이시아라 유미 박사님은 녹차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홍차를 드시라고 그러고요. 찬 음료는 당연히 누가 얘기해도 안 좋은 거 맞죠? 아무리 물을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고 결국 하체 비만에 이르는 증상은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수독증에 해당한다. 몸 밖으로 나가야 할 수분이 몸속에 그대로 남아서 주머니 모양의 기관이나 움푹 들어간 부위, 세포 간질에 고여서 해를 끼치는 것이다. 수독증이 그걸 말하는 거죠. 말하자면 몸속에 더러운 물이 고인 웅덩이가 여럿 있는 셈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물을 마셔도 그 웅덩이로 빼앗기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수분이 세포로 전달되지 못한다. 필요한 수분을 공급받지 못해 건조해진 세포는 마침내 생명의 위기를 느끼게 되어 우리 몸에 물을 달라는 신호를 보낸다. 이것이 심한 갈증으로 나타난다. 갈증은 세포가 건조하다는 신호인 것이다. 온몸의 세포가 바싹 말라 있으면 노화가 심해진다. 평소에 자주 목이 말라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건조와 노화의 악순환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애써야 한다. 비 오는 날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 요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만 오면 무릎이 쑤신다는 사람이 많다. 비가 오거나 습한 날에는 유독 다리나 허리 같은 하체에 통증이 생기고 몸이 차가워지거나 다리에 부종, 신경통, 두통 등이 자주 나타난다. 또 특별한 이유 없이 우울해지거나 기분이 언짢아지기도 한다. 밤새 춥게 자고 난 다음 날에 설사나 복통이 생기는 것이나 지나친 냉방 때문에 몸이 나른해지고 머리나 허리가 아픈 것도 비가 올 때 자주 나타나는 증상들과 비슷하다. 물과 냉증과 통증은 서로 깊은 관련이 있다. 물은 물체에 열을 식히는 작용을 한다. 우리 자동차 엔진의 열도 냉각수로 식히고 아이들이 열이 날 때면 물수건으로 열을 떨어뜨린다. 모두 물의 냉각작용을 이용한 처치법이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난 뒤라도 머리나 몸에 묻은 물을 잘 닦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금세 몸이 식으면서 몸 상태가 나빠진다. 또 무더운 여름 한낮에도 땀에 젖은 채로 에어컨 바람을 쐬면 갑자기 몸이 차가워지면서 불쾌한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예로 알 수 있듯이 몸속에 있는 불필요한 수분입니다. 몸속에 있는 불필요한 수분은 냉각수와 같은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을 차게 만든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불필요한 수분은 세포 간질에 있는 거거나, 그죠? 아까 얘기했던 움푹 파여 있는 그런 장기에 있거나 세포 속에 들어가지 않은 세포 외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욱이 몸이 비에 젖거나 습기에 노출되면 몸속에 고여있던 수분이 몸을 더욱더 차게 만든다. 그리고 불필요한 수분이 있는 부위에는 통증이 생기고 이러한 상태가 심해지면 불쾌 증상이나 질환으로 나타난다. 몸이 차가워지며 통증이 생길 때 욕조에 들어가 충분히 몸을 덮이면 통증이 덜해지고 땀을 흘리고 나면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든다. 특히 운동으로 땀을 흘리면 우울했던 기분까지 밝아지는 심리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비만 오면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것, 이런 현상을 동양의학에서는 수독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목욕이나 운동으로 몸을 차게 만드는 냉각수 역할을 하는 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면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보더라도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다. 수독, 즉 수분의 편제는 세포의 건조가 원인이며 곧 노화의 표시다. 여기서 수분의 편제란 우리 몸의 주머니 모양의 기관이나 움푹 들어간 부위에 물이 고여서 정작 세포에는 수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비 오는 날의 몸 상태로도 내 몸이 얼마나 노화했는지 알 수 있다. 자, 세 번째로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도 있죠.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몸에 수분이 쌓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특별한 이유 없이 땀이 많이 나는 것은 몸을 건강하고 탄력 있게 유지하는 체내 균형이 무너졌다는 증거이자 노화를 알리는 위험 신호다.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양의 수분을 섭취하고 또 배출하는지는 표에 잘 나타나 있다. 한번 표 한번 볼까요? 이거 보시면 간단한 건데요. 수분을 섭취하는 양, 직접 마시는 양은 우리가 보통 1리터에서 1.5리터. 또 음식물에 함유된 수분들이 있죠. 그게 한 800ml. 그리고 단백질이나 지방, 탄수화물이 연소하고 생기는 대사성 수분이 약 300ml 정도 있어서 합계가 한 2리터에서 2.6리터 정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배출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변으로 직접 배출하는 게 우리가 직접 마시는 양이 거의 배출이 되네요. 1리터에서 1.5리터. 대변은 100ml, 또 피부 표면이나 우리 호흡기도를 통해서 증발하는 수분이 600ml. 폐에서 우리가 숨 쉴 때 나가는 게 또 400ml 정도 되네요. 400ml 정도 되네요. 그래서 총 거의 합계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먹거나 음식을 통해서 먹거나 그래서 우리가 한 2리터 정도 물을 마시자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다시 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같은 수분의 출입은 대개 일정한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여분의 수분은 땀으로 나가게 된다. 따라서 평소에 땀을 너무 많이 흘린다는 것은 그만큼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쌓여 있다는 증거다. 이해하시겠죠? 그런 사람이 물을 많이 마셨거나 소변으로 수분을 충분히 배설하지 못했을 경우 몸을 좀 움직이거나 식사만 해도 땀을 뻘뻘 흘리게 된다. 땀을 적당히 흘리면 세포가 촉촉해지고 피부도 매끈해지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수독으로 인해서 흘리는 다량의 땀은 식은 땀으로 운동이나 목욕할 때 나오는 정상적인 땀과 다르다. 흔히 말하는 나이가 들수록 땀이 잘 난다고 할 때의 땀이 바로 이 식은 땀에 해당한다. 평소에 이유 없이 땀이 많이 난다면 지금 내 몸의 세포가 심하게 메말라 있다는 뜻이므로 세포가 수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식습관과 또 생활습관을 개선해야 한다. 다음 챕터입니다. 몸의 건조와 수독을 동시에 걱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중요한 챕터입니다. 물기를 머금은 듯 촉촉한이란 말에는 누구나 젊음과 신선함을 느낀다. 생기 있고 건강하고 또 아름다운 몸 역시 메마름과는 좀 거리가 있죠. 실제로도 몸속의 수분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죠. 이것만 보더라도 노화는 수분의 감소, 즉 건조와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건조한 몸을 두고 왜 수독을 걱정해야 할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몸속에서 수분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좀 알아야 됩니다. 세포외과, 세포내기라는 건데요.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고요. 이 책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촉촉한 피부나 물이 뚝뚝 떨어질 듯이 싱싱한이란 말로 아름다움이나 젊음을 표현하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 몸에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부드럽고 연한 새싹이나 어린 잎도 수분을 잃으면 바싹 말라서 버스럭거리는 낙엽이 되고 한껏 물기를 머금은 나뭇가지도 시들면 생기 없는 고목이 된다. 육류도 마찬가지로 송아지나 어린 양의 고기가 더 연하고 맛있다. 이 같은 건조 이퀄 수분 부족 이퀄 노화의 공식은 인간에게도 성립한다. 노인은 대개 젊은 사람보다 움직임이 유연하지 못하다. 마치 제대로 맞물리지 못한 톱니바퀴처럼 동작이 부드럽게 이어지지 못할 때가 많다. 나이가 들면 뼈와 근육의 세포에서 수분이 빠져나가 마르고 딱딱해지기 때문이다. 몸이 건조해지지 않게 하려면 수분을 많이 섭취할 것 같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수분에는 양난의 칼 같은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입으로 들어오는 수분은 위나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우리 몸을 이루는 약 60조 개의 세포로 흡수된다. 수분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몸을 차게 시키는 단점이 있다. 물의 이 같은 성질 때문에 체온보다 낮은 찬물을 많이 마시면 위장이 차가워진다. 그로 인해서 위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수분이 혈액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위나 장관에 그대로 고여버린다는 거죠. 조금만 움직여도 위 주변에서 출렁출렁하는 물소리, 이걸 진수음이라고 하네요. 물소리가 나는 것이 그 증거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몸속의 세포, 조직, 장기 등은 수분과 또 체열 36.5도 이상의 체온을 원동력으로 삼아서 기능, 대사하죠. 따라서 체온이 낮거나 특정 세포, 조직, 장기의 주변이 차가우면 세포가 혈액의 수분을 흡수하는 힘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섭취한 수분이 위장으로 순조롭게 들어가서 혈액과 함께 온몸의 세포로 운반되더라도 세포 속으로 충분히 흡수되지 못하고 피하의 세포 사이, 세포 간질에 고여서 세포 외액이 돼서 부종을 일으킨다는 거죠. 촉촉한 피부와 젊고 싱싱한 근육, 뼈, 내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수분은 세포 속 수분, 즉 세포 내액이라고 합니다. 세포 외액, 즉 위나 장관 속, 부비동 속, 폐포, 피하의 세포와 세포 사이, 눈의 수종체 등에 있는 다량의 수분은 오히려 해가 되면 되었지 젊음과 건강을 지키는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결론은 뭔가요? 네. 체온보다 너무 차가운 물을 드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의 결론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분과 염분이 균형을 이룬 물을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짭짤한 감자튀김을 먹고 나면 을에 갈증이 나서 물을 찾게 된다. 너무 당연한 현상이라서 그 이유가 궁금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메마른 세포에 효과적으로 수분을 공급하려면 염분 섭취가 왜 갈증을 일으키는지 그 원리를 알아야 한다. 우리 몸에서 염분은 항상 수분과 함께 기능한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설사나 구토를 하면 다량의 수분이 몸 밖으로 배출된다. 만약 그때 탈수를 막으려고 맹물입니다. 맹물만 마시면 또다시 설사나 구토가 일어난다. 설사나 구토로 이른 수분은 순수한 물이 아니고 염분을 함유한 체액이기 때문이다. 이미 염분을 많이 잃은 상태에서 맹물을 다시 마시면 몸속의 염분 농도가 더 낮아지죠. 이를 막으려는 생리적인 반응으로 우리 몸은 수분의 흡수를 거부한다. 이런 경우 많죠. 그죠? 진짜 그렇죠. 이 때문에 다시 설사나 구토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자발적 탈수라고 합니다. 정말 몸이 신비한데 이렇게 해석하시는 박사님이 없으셨죠? 이처럼 우리 몸은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항상 수분과 염분의 균형을 자율적으로 조절한다. 짠 음식, 염분을 먹으면 갈증이 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세포는 수분과 염분이 균형을 이룬 상태의 물은 받아들이지만 염분이 부족한 물은 거부한다는 거죠. 아직도 댓글에 보면 짜게 먹지 말라고 의사선생님이 말하는데 니들이 왜 그러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적당히 드셔야 됩니다. 네, 많이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염식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염분이 없는 맹물만 계속 마시면 세포는 탈수 상태가 되고 우리 몸에는 다양한 노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세포가 젊으면 쉬 늙지 않는다. 이왕 마시는 물이라면 세포를 촉촉하게 만들어 젊음과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염분과 수분이 균형을 이룬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이쯤에서 그럼 얼마큼 마셔야 돼라고 항상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정답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분들은 뭐 식사하실 때 김치랑 국물 많이 드셔가지고 염분을 따로 섭취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뭐 짠 거 안 좋아해서 식사 때 국물도 잘 안 드시고 뭐 소금도 많이 안 드셔서 그분들은 또 소금 차라든가 뭐 소금 물을 따로 섭취해 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뭐 특정 지을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식사를 좀 적게 하시는 분이라든가 간헐적 단식 하시는 분들은 조금 뭐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소금물은 또 소금차는 꼭 드셔주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보시고 오늘은 짜게 먹었으니까 다른 먹을 필요 없다 싶으면 아는 거 몸이 알아서 땡겨준다라는 거죠. 몸이 물이 부족하면 물을 좀 더 먹게 하고 소금이 부족하면 소금을 좀 먹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따르시면 되지. 딱 나는 거 하루에 몇 그램 먹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죠? 예. 자, 다음 챕터입니다. 염분이 적당히 있는 식품. 나트륨은 몸을 덮이는 작용을 한다. 우리가 염분 중에 우리가 소금을 또 드셔야 되는 것 중에 NaCl 중에 이 나트륨이 몸을 덮이는 작용을 하죠. 가장 중요한 미네랄이기도 합니다. 그죠? 나트륨을 함유한 대표적인 식품은 소금이죠.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예부터 짠 음식을 즐겨 먹은 이유도 몸을 덮여서 혹독한 추위에 견디기 위해서였다. 지금 같은 난방시설이 없던 시절에 염분마저 섭취하지 않았더라면 냉증에서 오는 감기를 비롯해서
폐렴 같은 감염증에 벗어날 수가 없었겠죠. 추운 지역에 살거나 몸이 찬 음성 체질인 사람은 평소에 소금을 적절히 섭취해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소금은 몸을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수분을 배출하게 하는 작용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보는 예로 채소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기가 빠져나가서 뷰포가 줄어들죠. 또 해수욕 후에 몸이 쪼이거나 좀 팽팽해진 느낌이 들고 소변이 자주 마렵습니다. 수분을 배출하니까요. 우리 또 고기 같은 거 있잖아요. 시즈닝 한다고 소금 뿌려놓으면 물기가 밖으로 빠져나오잖아요. 그거 다들 아시죠, 그죠? 소금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몸을 덮이고 수분을 배출하게 하는 소금의 작용은 신기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쌓여 몸이 건조한 사람은 자연 소금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요즘은 염분을 줄이는 대신 몸에 좋다는 식초를 많이 먹는다. 이때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 식초는 건강에 유익한 점이 많지만 몸을 차게 하는 성질이 강하다. 따라서 평소에 몸이 차거나 매우 건조한 사람은 자연 소금을 섭취하면서 식초 대신에 흑초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오늘의 결론 및 핵심 요약해 보겠습니다. 제 1장부터 우리가 새로 돌아왔습니다. 이유는 세포 건조의 증상과 그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자, 수독, 즉 수분의 편제는 세포의 건조가 원인이며 곧 노화의 표시다. 여기서 수분의 편제란 있어야 될 곳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 몸의 주머니 모양의 기관이나 움푹 들어간 부위에 물이 고여서 정작 있어야 할 세포에는 수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포 외액과 세포 내액으로 우리 박사님께서 이렇게 친절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몸이 건조해지지 않게 하려면 수분을 많이 섭취해야 할 것 같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수분에는 양날의 칼 같은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수분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몸을 차게 시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도 그렇게 좋지만 몸을 차게 한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물의 이 같은 성질 때문에 체온보다 낮은 찬물을 많이 마시면 위장이 차가워진다. 그로 인해서 위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수분이 혈액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위나 장관에 그대로 고인다. 조금만 움직여도 위 주변에서 출렁출렁하는 진수음이 나는 것이 그 증거다. 이런 상태에서는 섭취한 수분이 위장으로 순조롭게 들어가서 혈액과 함께 온몸의 세포로 운반되더라도 세포 속으로 충분히 흡수되지 못하고 피하의 세포 사이에 고여서 세포 외액이 되면서 부종을 일으킨다. 촉촉한 피부와 젊고 싱싱한 근육, 뼈, 내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분은 세포 속 수분, 즉 세포 내액이다. 수분과 염분이 균형을 이룬 물을 드셔야 된다고 마지막에도 강조하셨습니다. 세포는 수분과 염분이 균형을 이룬 상태의 물은 받아들이지만 염분이 부족한 물은 거부한다. 염분이 없는 맹물만 계속 마시면 세포는 탈수 상태가 되고 우리 몸에는 다양한 노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